단양에 처음 갔던 날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그날 공기는 유난히 묘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산등성이들은 안개로 절반쯤 가려져 있었고 그 안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누가 그랬다. 단양에는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사원이 하나 있다고. 그 사원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 관리들이 자신들의 영혼을 봉인했다는 곳이라고. 그리고 그 사원은 지금까지 아무도 찾지 않는다고. 찾는 순간 그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를 잃는다고. 나는 그런 소문을 들으면 반드시 확인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다. 내 유튜브 채널은 잊혀진 장소, 남겨진 흔적을 다루는 콘텐츠였고 이번 단양편은 구독자들이 직접 제보해온 이야기였다. 진짜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원 근처에 가면 귀가 멍해지고 손끝이 차가워져요. 그 댓글 하나가 시작이었다. 단양 읍내에서 현지 촬영 허가를 받고 카메라 장비를 챙긴 건 오후 3시쯤이었다. 햇빛은 따뜻했지만 이상하게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GPS를 따라가다 보니 도로가 점점 좁아지고 산길로 이어졌다. 비포장도로, 그리고 그 끝에 낡은 표지판 하나가 서 있었다. 신사터. 글씨는 희미했지만 확실히 신사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차를 세우고 내려서 삼각대를 세웠다. 촬영 시작. 여기는 충청북도 단양군 오오오리 근처 산속에 있는 일본식 사원터라고 합니다. 내 목소리가 산에 울렸다. 바람도 없는데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가 귓가를 간지렸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때였다. 뒤에서 누군가 낮게, 아주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다. 촬영을 멈추고 마이크를 확인했다. 노이즈였다. 그냥 바람이 불었겠지. 그렇게 합리화했다. 사원으로 이어지는 돌계단은 거의 무너져 있었다. 계단마다 이끼가 두껍게 끼어 있었고 그 위로 오래된 낙엽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한 계단씩 올라갔다. 숨이 막히는 건 산 때문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기압 때문이었다. 내 몸을 누르는 것 같은 무게감, 마치 허공이 내 어깨 위에 올라탄 듯했다.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다. 카메라 화면에 작은 점이 찍히기 시작한 것이다. 렌즈를 닦아도 앵글을 바꿔도 그 점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건 점이 아니라 사람의 눈처럼 보였다. 정확히 렌즈 중앙 나를 바라보는 눈동자 하나. 나는 손으로 가려봤지만 그대로였다. 그 순간 바람이 불었다. 이상하게 일본어 같은 속삭임이 섞여 있었다. 모도 카에 가라. 나는 심장이 미친 듯 뛰는 걸 느꼈다. 하지만 되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 있었다. 게다가 이 장면을 찍지 않으면 영상은 완성되지 않는다. 그 욕심이 나를 잡았다. 좋아요. 이제 사원 내부를 촬영해 보겠습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카메라 앞에서 말했다. 사원의 문은 이미 부서져 있었고 내부는 어둠에 잠겨 있었다. 손전등을 켰다. 먼지가 떠다녔다. 그 속에 무언가 움직였다. 그건 인형 같았다. 작은 나무 인형. 몸통에는 칼로 새긴 글씨가 있었다. 밍, 목숨. 나는 그 인형을 들었다. 그 순간 내 손목을 누가 꽉 잡았다. 너무 차가운 손.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의 감촉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손전등이 깜빡였다. 불빛이 꺼졌다 켜지는 사이 사원의 벽면이 조금씩 달라져 있었다. 처음엔 깨끗한 회색 벽이었는데 이제는 붉은색 얼룩이 있었다. 피었다. 그 위에는 일본어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다. 요미가에루, 부활하다. 순간 귓가에서 다시 속삭임이 들렸다. 우리의 재물을 돌려줘. 그 말과 동시에 사원 바닥에서 쿵 하는 소리가 울렸다. 돌문 같은 게 열리는 소리였다. 나는 손전등을 비췄다. 바닥 일부가 들려 있었다. 그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 아무 표식도 안내도 없었다. 그저 어둠 속으로 이어지는 계단. 그 안에서 아주 희미하게 울음소리가 들렸다. 여자 목소리. 나 살고 싶었어. 나는 몸이 굳었다. 귀신보다 더 무서운 건 살아있는 인간의 절규였다. 그 울음은 분명히 누군가의 기억이었고 그 기억은 이 사원에 갇혀 있었다. 그때 무언가 내 어깨를 쳤다. 정말로 사람의 손이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뒤를 돌자 마을 주민이 서 있었다. 그는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 보였다. 그리고 눈빛이 이상했다. 이 근처 들어오면 안 돼. 그곳은
일본인들이 만든 사원이다.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 만든 게 아니야. 나는 카메라를 내리며 물었다. 왜요? 여기가 뭐가 있나요? 그는 대답 대신 손가락으로 내 뒤를 가리켰다. 사원의 입구, 내가 방금 지나온 곳, 거기에는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붉은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얼굴이 반쯤 찢겨 있었고 눈은 검게 번져 있었다. 입이 아주 천천히 열리더니 내 이름을 불렀다. 제호. 그 이름은 내 진짜 이름이었다. 그녀가 어떻게 알았을까?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뒤에 있던 노인은 고개를 숙였다. 너 이미 부른 거야. 이제 돌이킬 수 없어. 그의 목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사원의 종이 울렸다. 멈춰있던 공기가 깨졌고 산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다. 그때 깨달았다. 이곳은 단순한 폐허가 아니었다. 이건 누군가의 제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장소였다. 그 종소리가 멈추자 세상이 조용해졌다. 아니, 조용하다는 표현은 틀렸다. 그건 마치 모든 소리가 숨은 듯한 느낌이었다. 새소리도 바람도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조차 사라졌다. 그 정적 안에서 내 심장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다. 쿵쿵쿵. 뒤돌아보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등 뒤에서 무언가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았다. 그저 시야 끝에 스치는 붉은색만이 존재했다. 그 여자의 옷이었다. 그녀는 분명히 나를 부르고 있었다. 입은 움직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표정은 울고 있었다. 분명히 울고 있는데 눈물은 없었다. 그 대신 얼굴 한가운데서 검은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노인의 손이 내 팔을 거칠게 잡았다. 빨리 나가. 지금 나가지 않으면 넌 이 안에 남게 돼. 그는 내 손목을 세게 잡아 끌었다. 그러나 내가 발을 떼려는 순간 사원 내부에서 다시 종소리가 울렸다. 이번엔 2번. 노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제 시작됐어. 우리는 사원 계단 아래로 도망치듯 내려왔다. 산길은 여전히 안개로 덮여 있었다. 노인은 계속 뒤를 돌아봤다. 그가 두려워하는 건 귀신이 아니라 시간 같았다. 뭔가가 정해진 순서처럼 벌어지고 있는 느낌.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여기, 이 사원은 일본 놈들이 영혼을 묶어둔 곳이야. 전쟁 중에 죽은 자기 동료들을 신으로 만들겠다고 했지. 하지만 그 신들은 인간의 몸을 빌려야만 돌아올 수 있었어.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사원의 벽에서 본 요미가에루 부활하다라는 글자가 떠올랐다. 그게 단순한 의식 문구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그 종소리는 제사를 다시 시작한 신호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산 아래 마을에 버려진 민가로 피했다. 노인은 오래된 나무 문을 잠그고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 사원 근처엔 절대 가면 안 돼. 그곳엔 이름이 없는 신들이 묶여 있어. 일본 놈들이 자기 죄를 숨기려고 만든 곳이지. 나는 노트북을 켜고 방금 촬영한 영상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내가 사원 앞에서 설명하던 장면이 있었다. 하지만 그 뒤로 무언가 이상했다. 내 뒤에 누군가 서 있었다. 붉은 옷을 입은 여자. 그녀는 내 바로 뒤에 있었는데 나는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리고 그녀가 입을 움직였다. 입 모양은 분명히 내 이름이었다. 제호. 나는 손이 떨렸다. 노트북을 닫으려는 순간 이 옆에서 어떤 음성이 흘러나왔다. 녹음되지 않은 생생한 속삭임. 너 기억 안 나?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기억 안 나? 그 말이 머릿속을 반복했다. 이상하게 단양이란 장소가 낯설지 않았다. 나는 어린 시절 이 근처에 살았던 적이 있을까? 아니, 그런 기억은 없다. 그런데도 이 산의 냄새, 공기에 눌린 느낌이 너무 익숙했다. 그때 노인이 내 앞에 앉았다. 그 여자 본 적 있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처음 봤어요. 노인은 씁쓸하게 웃었다. 사람들은 그래. 하지만 다들 처음이 아니야. 그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낡은 첨보다리를 꺼냈다. 그 안에는 흑백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일본 군복을 입은 남자들, 그리고 몇 명의 조선 여자가 있었다. 그중 한 장. 내 눈에 띈 건 사진 구석에서 웃고 있는 여자였다. 붉은 저고리를 입은 여인,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어린 남자아이. 그 얼굴은 나였다. 이게 뭐예요? 그때 그 여자야. 그 여자 이름은 마사코.
전쟁 중 일본군이 사원을 짓던 시절 제물로 바쳐진 조선 여자야. 그런데 그 여자는 죽기 전에 한 아이를 낳았다고 하더군. 그 아이는 일본인 장교의 피를 반쯤 물려받은 혼혈이었지. 그의 말이 끝나자 내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 아이는 사라졌대. 사원이 완공된 날 밤 피투성이가 된 여자가 아기를 안고 사원 안으로 들어가더니 둘 다 다시 나오지 않았다고. 노인은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네가 그 아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다. 나는 숨이 막혔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거짓 같지 않았다. 내 손끝이 떨렸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너무 오래된 감정이었다. 어딘가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아까 들었던 그 목소리. 살고 싶었어. 그건 지금 내 안에서도 들리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 전체가 어둠에 잠겼다. 노인은 잠들었지만 나는 도저히 눈을 감을 수 없었다. 밖에서는 바람 한 점 없는데 지붕이 덜컹거렸다. 무언가가 올라와 있는 듯한 느낌. 그때였다. 문틈 사이로 검은 그림자가 스며들었다. 그건 사람의 형태였지만 얼굴이 없었다. 빛을 비출수록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 그림자는 내 옆에 앉았다. 그리고 아주 낮게 속삭였다. 재호야, 돌아가자. 나는 숨을 죽였다. 그 목소리. 그건 분명히 내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내 어머니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림자는 고요히 내 옆에 있었다. 형체가 점점 또렷해지더니 붉은 옷이 드러났다. 그녀였다. 마사코. 그녀의 눈 속에 내 얼굴이 비쳤다. 그리고 그 순간 내 귀에 그녀의 목소리가 울렸다. 우린 다시 만나기로 했잖아. 나는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입이 움직이지 않았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이번엔 차갑지 않았다. 따뜻했다. 그 따뜻함이 오히려 무서웠다. 그녀는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사원이 날 기억하고 있어. 넌 그걸 끝내야 해. 우리를 묶어둔 그 자리를 다시 열어야 해.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리던 검은 물이 내 손등 위로 떨어졌다. 순간 내 머릿속에 장면 하나가 번쩍 스쳤다. 불타는 사원, 울부짖는 군인들, 제단 위의 여인, 그리고 그녀 품에 안긴 아이. 그 아이가 나였다. 눈을 떴을 때 나는 이미 사원 앞에 서 있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손에는 카메라가 들려 있었고 녹화 버튼은 켜져 있었다. 그리고 사원 안에서는 다시 종소리가 울렸다. 이번엔 3번, 마지막 종이었다. 손전등의 불빛이 다시 흔들렸다. 사원의 문틈으로 스며드는 안개가 내 발목을 감쌌다. 그건 단순한 안개가 아니었다. 움직였다. 마치 의지를 가진 생물처럼. 그리고 내 귓가에서 무언가 속삭였다. 내려가라. 나는 천천히 문을 밀었다. 사원 안은 이전보다 훨씬 어두웠다. 바닥은 마치 젖은 흙처럼 끈적했고 발을 디딜 때마다 쭉 소리가 났다. 손전등을 비추자 벽에는 수십 개의 작은 손자국이 남아있었다. 어린아이의 손자국, 전부 붉은색이었다. 누군가 일부러 찍어둔 듯 정렬돼 있었다. 그 중앙에는 커다란 문양이 그려져 있었다. 원형의 재단, 그리고 그 한가운데 일본어로 한 단어, 목숨. 나는 숨을 삼켰다. 그 인형에 새겨져 있던 글씨와 같았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이 찍하고 끊겼다. 그리고 낯선 장면이 밀려들었다. 불타는 나무, 달빛 아래 서 있는 일본 장교, 그리고 울고 있는 여인, 그 여인이 품에 안은 아이, 그 아이의 얼굴이 서서히 선명해졌다. 나였다. 나는 비틀거리며 벽에 기대섰다. 머리가 찢어질 듯 아팠다. 기억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이 내 안으로 밀려오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 마사코의 절규.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그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그리고 장교의 낮은 음성이 이어졌다. 이 아이는 신의 그릇이 된다.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다. 이 사원은 단순한 신사가 아니었다. 인간을 신으로 만드는 의식 장소. 그 의식을 완성하기 위해선 인간의 몸이 필요했다. 그게 나였다. 사원의 중앙 재단으로 다가갔다. 바닥이 조금씩 내려앉으며 숨겨진 계단 입구가 드러났다. 어제는 닫혀있던 그 문이 오늘은 열려 있었다. 그 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노란빛이었다. 어딘가 촛불 같은 흔들림. 나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걸을 때마다 공기가 바뀌었다. 냄새가 있었다. 쇠 냄새, 피 냄새, 그리고 오래된 향 냄새.
계단 끝에는 넓은 방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거대한 돌재단. 그 위에는 누군가의 형상이 조각되어 있었다. 절반은 일본 장교의 얼굴, 절반은 여자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 두 얼굴의 중간에 아이의 얼굴이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 앞에서 멈췄다. 재단 아래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건 물이 아니었다. 피였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피방울이 재단의 홈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피가 흐르는 자리에 낡은 종이가 한 장 붙어 있었다. 요미가라다. 그 아래에는 낯선 한자 세 글자가 적혀 있었다. 군모소, 혼을 되돌리는 자리. 이제 이해했니? 누군가의 목소리가 울렸다. 고개를 들자 어둠 속에 마사코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이전보다 평온해 보였다. 이 사원은 영혼을 묶는 장소야. 전쟁이 끝났어도 이곳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 그녀는 재단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날 나는 너를 품고 이곳에 왔어. 그들은 내 피와 내 몸을 합쳐 신을 만들려 했지. 하지만 나는 널 살리기 위해 내 영혼을 이 재단에 묶었어.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래서 넌 살아남았고 난 여기 남았어.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 눈물은 땅에 닿자 검게 번져갔다. 그런데 네가 다시 왔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너는 나를 기억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몰라. 그런 기억 없어. 그녀는 슬프게 웃었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진 게 아니야. 재단의 주변이 흔들렸다. 벽에 새겨진 손자국들이 하나씩 빛나기 시작했다. 그 빛들이 재단 중앙으로 모여들었다. 그 안에서 형체 없는 그림자들이 나왔다. 일본 군복 차림의 남자들. 그들의 얼굴은 모두 반쯤 녹아 있었다. 그들은 마사코를 향해 손을 뻗었다. 요미가에루, 요미가에루. 그들은 주문처럼 그 말을 반복했다. 마사코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안 돼. 아직 아니야. 그녀는 내 쪽으로 다가왔다. 제호야, 재단 위의 부적을 뜯어. 그게 그들을 막는 마지막 거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재단 위를 향해 올라갔다. 피로 젖은 부적 한 장이 돌판에 붙어 있었다. 손을 대자마자 뜨거운 통증이 번졌다. 마치 살이 타는 듯한 느낌. 하지만 손을 떼지 않았다. 그 순간 재단 전체가 울렸다. 돌벽이 갈라지며 붉은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리고 마사코가 비명을 질렀다. 안 돼. 아직 준비가. 모든 게 흩어졌다. 공기, 빛, 냄새, 시간까지. 내 시야가 흰색으로 물들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어린아이가 되어 있었다. 사원의 지하. 그 앞에는 마사코가 있었다. 그녀는 나를 안고 있었다. 제호야, 울지 마. 엄마는 괜찮아. 그녀는 내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이건 약속이야. 언젠가 네가 날 기억하게 되면 그때 진짜 제사가 끝날 거야. 순간 불길이 치솟았다. 그녀의 몸이 타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놓지 않았다. 그 불길 속에서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성인이 된 지금의 나로 돌아와 있었다. 재단은 무너져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마사코는 없었다. 대신 바닥에는 붉은 인형 하나가 놓여 있었다. 밍, 그 글씨 아래 작게 내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제호. 나는 무릎을 꿇었다. 손에 인형을 쥐자 손끝이 따뜻해졌다.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제 됐어. 이 사원은 끝났어. 넌 살아. 그 순간 사원 천장이 무너져 내렸다. 돌조각과 흙이 쏟아졌지만 어쩐 일인지 나는 다치지 않았다. 그저 바람처럼 누군가가 내 어깨를 스쳤다. 향 냄새가 아주 희미하게 남았다. 그건 그녀의 향기였다. 산을 내려왔을 때 해가 떠 있었다. 마을은 고요했고 새소리가 들렸다. 어제와 같은 장소인데 완전히 달라 보였다. 나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다. 사원은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다. 마치 존재한 적도 없었던 것처럼. 그런데 그때 주머니 속에서 핸드폰이 진동했다. 자동 녹화 중이던 카메라가 꺼지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영상이 재생되자 어제의 장면이 아닌 새로운 화면이 나타났다. 그 화면 속에서 나는 사원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내 뒤에 붉은 옷을 입은 여자가 서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 네가 날 대신해.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이 계속됐다. 단양에 도착한 첫날 밤 이후부터 내 손끝은 늘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마치 내 몸 어딘가에 작은 진동이 깃든 것처럼. 나는 그날 이후 사원 근처를 여러 번 찾았다. 낮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
햇살이 내려앉은 마당엔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만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억새풀의 움직임은 바람 방향과 맞지 않았다. 다른 풀들은 서쪽으로 휘는데 그 풀만 동쪽을 향해 서 있었다. 그건 단순한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내 머릿속에는 하나의 생각이 자꾸 맴돌았다. 저건 바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숨결이다. 나는 내 생각을 쫓아내려 했다. 이건 단순한 피로 혹은 취재에 몰입한 탓이라고. 하지만 그런 합리화는 하루도 못 갔다. 둘째 날 밤 숙소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단양읍에서 외딴 마을 쪽으로 가는 도로는 가로등이 거의 없었다. 밤하늘은 짙은 먹색이었고 도로 한쪽은 절벽이었다. 그 절벽 위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작고 붉은 빛, 마치 등불 같았다. 아직 사람이 있나? 그 불빛은 분명 내가 낮에 봤던 그 사원 쪽이었다. 그곳엔 아무도 살지 않는다. 마을 사람들은 그 절대 금지된 곳을 조용히 두라고 했다. 그 말을 기억했어야 했다. 나는 차를 세우고 불빛을 향해 걸었다. 풀잎이 발끝에 닿을 때마다 축축한 냄새가 올라왔다.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흙은 젖어 있었다. 그리고 코끝엔 알 수 없는 쇠냄새가 감돌았다. 피 같기도 했고 녹슨 새붙이 같기도 했다. 언덕을 오르자 붉은 빛의 정체가 보였다. 사원 정문 앞 누군가 초를 켜둔 듯했다.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초였다. 그 위에 놓여있던 건 작은 인형이었다. 일본식 기모노를 입은 인형. 검은 머리카락이 젖어 있었고 입술은 붉게 칠해져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인형의 눈이었다. 마치 진짜 사람 눈처럼 습기를 머금고 반짝였다. 내가 한 발 더 다가가자 바람이 멈췄다. 숲 전체가 조용해졌다. 그때 들렸다. 카에시테요. 낮은 여성의 목소리였다. 귀 바로 옆에서 속삭이듯 들려왔다. 나는 얼어붙은 채로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다. 오직 그 인형만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내 발밑에서 딱하 하는 소리가 났다. 무언가 부서지는 느낌. 손전등을 비추자 거기엔 작은 나무패가 있었다. 거기에 새겨진 문양은 일본어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이건 누군가의 재물이었다. 그리고 그 재물은 내가 밟았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뒤부터 잠을 잘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그 인형의 눈동자가 떠올랐다. 그리고 귓가에서 반복되는 그 한마디, 카에시테요. 무언가 내 머리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다. 머리가 점점 뜨거워졌다. 그리고 내 손끝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그 다음날 아침 거울을 보았다. 내 눈 밑에는 검은 자국이 있었다. 마치 손가락 자국처럼 두 개의 선이 찍혀 있었다. 나는 사원을 다시 찾았다. 확인해야 했다. 도대체 그 인형은 무엇이었는지, 누가 그곳에 불을 켜둔 건지. 그런데 사원에 도착했을 때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다. 초도, 인형도 심지어 내가 밟았던 나무패도 모두 사라져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 희미한 발자국이 있었다. 내 것과 비슷한 크기. 그런데 방향이 반대였다. 언덕을 내려가는 게 아니라 사원 쪽으로 향해 있었다. 그날 이후 내 꿈속엔 항상 그 인형이 나타났다. 처음엔 그냥 서 있었다. 그 다음엔 손을 들었다. 그리고 어젯밤엔 내 이름을 말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무언가가 내 안에 있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이 계속됐다. 단양에 도착한 첫날 밤 이후부터 내 손끝은 늘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마치 내 몸 어딘가에 작은 진동이 깃든 것처럼. 나는 그날 이후 사원 근처를 여러 번 찾았다. 낮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 햇살이 내려앉은 마당엔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만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억새풀의 움직임은 바람 방향과 맞지 않았다. 다른 풀들은 서쪽으로 휘는데 그 풀만 동쪽을 향해 서 있었다. 그건 단순한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내 머릿속에는 하나의 생각이 자꾸 맴돌았다. 저건 바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숨결이다. 나는 내 생각을 쫓아내려 했다. 이건 단순한 피로 혹은 취재에 몰입한 탓이라고. 하지만 그런 합리화는 하루도 못 갔다. 둘째 날 밤 숙소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단양읍에서 외딴 마을 쪽으로 가는 도로는 가로등이 거의 없었다. 밤하늘은 짙은 먹색이었고 도로 한쪽은 절벽이었다. 그 절벽 위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작고 붉은 빛, 마치 등불 같았다. 아직 사람이 있나?
그 불빛은 분명 내가 낮에 봤던 그 사원 쪽이었다. 그곳엔 아무도 살지 않는다. 마을 사람들은 그 절대 금지된 곳을 조용히 두라고 했다. 그 말을 기억했어야 했다. 나는 차를 세우고 불빛을 향해 걸었다. 풀잎이 발끝에 닿을 때마다 축축한 냄새가 올라왔다.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흙은 젖어 있었다. 그리고 코끝엔 알 수 없는 쇠냄새가 감돌았다. 피 같기도 했고 녹슨 쇠붙이 같기도 했다. 언덕을 오르자 붉은 빛의 정체가 보였다. 사원 정문 앞 누군가 초를 켜둔 듯했다.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초였다. 그 위에 놓여있던 건 작은 인형이었다. 일본식 기모노를 입은 인형. 검은 머리카락이 젖어 있었고 입술은 붉게 칠해져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인형의 눈이었다. 마치 진짜 사람 눈처럼 습기를 머금고 반짝였다. 내가 한 발 더 다가가자 바람이 멈췄다. 숲 전체가 조용해졌다. 그때 들렸다. 카에시테, 카에시테요. 낮은 여성의 목소리였다. 귀 바로 옆에서 속삭이듯 들려왔다. 나는 얼어붙은 채로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다. 오직 그 인형만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내 발밑에서 딱끼 하는 소리가 났다. 무언가 부서지는 느낌. 손전등을 비추자 거기엔 작은 나무패가 있었다. 거기에 새겨진 문양은 일본어였다. 공양.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이건 누군가의 재물이었다. 그리고 그 재물은 내가 밟았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뒤부터 잠을 잘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그 인형의 눈동자가 떠올랐다. 그리고 귓가에서 반복되는 그 한마디. 카에시테요. 무언가 내 머리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다. 머리가 점점 뜨거워졌다. 그리고 내 손끝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그 다음날 아침 거울을 보았다. 내 눈 밑에는 검은 자국이 있었다. 마치 손가락 자국처럼 두 개의 선이 찍혀 있었다. 나는 사원을 다시 찾았다. 확인해야 했다. 도대체 그 인형은 무엇이었는지, 누가 그곳에 불을 켜둔 건지. 그런데 사원에 도착했을 때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다. 초도, 인형도, 심지어 내가 밟았던 나무패도 모두 사라져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 희미한 발자국이 있었다. 내 것과 비슷한 크기. 그런데 방향이 반대였다. 언덕을 내려가는 게 아니라 사원 쪽으로 향해 있었다. 그날 이후 내 꿈속엔 항상 그 인형이 나타났다. 처음엔 그냥 서 있었다. 그 다음엔 손을 들었다. 그리고 어젯밤엔 내 이름을 말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무언가가 내 안에 있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여전히 사원 안에 있었다. 그런데 무언가 달라졌다. 벽에 있던 균열이 사라졌고 부서졌던 불단이 새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바닥에는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다. 그리고 공기 중에는 향 냄새가 짙게 퍼져 있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눈앞에는 수십 개의 초가 켜져 있었다. 그 불빛은 잔잔하게 떨리며 나를 둘러쌌다. 그건 마치 누군가가 내 귀환을 기다렸던 자리 같았다. 그리고 그곳에 그녀가 있었다. 검은 기모노, 창백한 얼굴. 그 여자는 불단 앞에 앉아 있었다.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내가 다가가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다. 다케무라, 돌아왔구나. 나는 숨을 멈췄다. 내가 다케무라라고? 아니, 나는 기자였다. 한국인이고 지금은 2025년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나를 다른 사람으로 보고 있었다. 네가 나를 불 속에 버렸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림이 없었다. 네가 내 몸을 제물로 삼았잖아. 네가 나를 태웠잖아. 그녀의 말이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순간 시야가 흔들렸다. 불길, 비명, 그리고 피냄새. 한 남자가 불타는 사원 안에서 울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다. 그는 울며 여자를 껴안았다. 미안해, 다케코. 그녀의 이름이 속삭여졌다. 다케코. 그게 그 여자의 이름이었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다. 다시 현실로 돌아온 듯 했지만 사원은 여전히 변해 있었다. 불단은 멀쩡했고 초는 그대로였다. 하지만 내 손에는 칼이 쥐어져 있었다. 피로 얼룩진 칼. 나는 그것을 떨어뜨리려 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내 팔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였다. 그리고 내 입이 내 의지가 아닌 목소리로 말했다. 내 머리카락을 남겼지. 그래서 넌 돌아올 수 있었어. 그 목소리는 분명히 내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내 몸에서 나왔다. 나는 그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벽에 몸을 기댔다. 이건 꿈일까? 환각일까? 아니면 정말로 내가 다케무라인 걸까? 그때였다. 사원의 문이 천천히 열렸다. 문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비 속에서 누군가 서 있었다. 검은 비옷을 입은 사람. 그는 내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거기, 누구요?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나는 숨이 막혔다. 그의 얼굴 피부가 없었다. 불에 탄 자국만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다. 다케무라, 이제 끝내야지. 순간 내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기억이 밀려왔다. 나는 다케무라였다. 나는 조선인 여자를 죽였고 그녀의 영혼을 봉인하려 했다. 하지만 실패했다. 그녀는 내 몸에 남았고 내가 죽은 뒤에도 떠나지 못했다. 그 불타는 밤, 나는 내 영혼을 인형 속에 봉인했다. 그리고 80년이 지난 지금 그 인형을 다시 깨운 자가 있었다. 바로 나였다. 그 모든 걸 깨닫는 순간 사원은 다시 불타기 시작했다. 벽이 무너지고 초가 쓰러졌다. 불길 속에서 그녀가 다가왔다. 그녀는 내게 손을 내밀었다. 이제 같이 가요. 그녀의 손끝이 내 손에 닿는 순간 불길이 사라졌다. 대신 차가운 안개가 사원을 채웠다. 그리고 나는 내 손 안에 칼을 바라봤다. 그 칼엔 아무 피도 없었다. 깨끗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는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사원은 다시 폐허로 돌아와 있었다. 불도 여인도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내 숨소리만 메아리 쳤다. 그런데 내 손목에는 붉은 실이 묶여 있었다. 손가락 끝까지 이어진 실은 사원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그 실을 당기자 멀리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돌려줬구나. 그 소리와 함께 내 시야가 완전히 무너졌다. 눈을 감자 나는 그때의 불길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길 한가운데서 그녀가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다케무라, 이제 우리 둘 다 자유야. 사건이 끝난 뒤 나는 단양을 떠났다. 정확히 말하면 도망쳤다. 그날 밤 이후 사원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른다. 불길이 실제로 났는지 내가 환상을 본 건지조차 구분이 되지 않았다. 단양의 그 산자락은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이름 없는 기억이 되었다. 서울로 돌아와서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신문사에서 나를 찾아와 현장 기록을 요구했지만 나는 모든 걸 삭제했다. 촬영한 영상, 녹음, 심지어 수첩까지 모두 없애버렸다. 그런데 하나만 지워지지 않았다. 내 손목에 남은 붉은 실 자국. 살짝만 눌러도 그곳이 따끔하게 아팠다. 의사는 피부 알레르기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건 그녀가 남긴 표식이었다. 밤마다 나는 같은 꿈을 꾸었다. 비 오는 단양의 산길. 사원의 문 앞에서 한 여자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저 천천히 웃는다. 그리고 내게 손을 내민다. 눈을 뜨면 방 안엔 아무도 없다. 하지만 공기 속엔 늘 그 향 냄새가 남아있다. 그때 사원 안을 가득 채웠던 그 묘한 향내. 나는 이제 그 냄새를 어디서든 구분할 수 있다. 심지어 서울 지하철 안에서도, 비 오는 거리에서도, 사람들 틈 사이에서도 가끔 그 냄새가 스쳐 지나간다. 그럴 때마다 내 심장은 묘하게 두근거린다. 공포가 아니라 그리움처럼. 이상하게도 이제 그녀가 두렵지 않다. 그녀는 나를 저주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이 남긴 것을 되돌려 달라고 한 것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요즘 생각한다. 그 사원이 정말 귀신이 들린 곳이었을까? 아니면 그곳에 깃든 건 억울한 영혼이 아니라 기억을 잃은 나였던 건 아닐까? 단양의 오래된 신사는 지금 지도에도 표시되어 있지 않다. 그곳의 기록은 1943년 일본 건축 명부에서도 삭제된 상태였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산을 피한다. 누구도 그 근처에서 나무를 베거나 땅을 파지 않는다. 심지어 GPS도 그 근처에선 작동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곳은 아직 남아있다. 밤이 되면 산등성이의 붉은 불빛이 깜빡인다. 누군가는 그거 착시라 말하지만 나는 그 불빛의 의미를 안다. 그건 누군가가 여전히 그 사원에 불을 켜두고 있다는 뜻이다. 누군가가 아직 돌아오지 못한 영혼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다. 가끔 밤늦게 내 휴대폰이 스스로 켜질 때가 있다. 화면에는 아무 앱도 열려있지 않다. 그런데 소리만 들린다. 작고 낮은 목소리.
희미하게 잡음이 섞인 일본어. 카에시테요. 나는 그 소리를 듣고도 이제 놀라지 않는다. 그녀는 내 안에 있다. 아니, 아마 나는 그녀 안에 있다. 며칠 전 우연히 단양을 배경으로 한 다큐멘터리를 봤다. 폐허가 된 사찰과 그 옆에 있는 작은 돌탑. 그 탑 위엔 희미하게 일본어로 된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공양, 공양. 그 돌탑 앞에는 작은 인형 하나가 놓여 있었다. 기모노를 입은 인형. 그리고 그 인형의 머리카락은 분명히 지난 영상보다 더 길어져 있었다. 나는 화면을 멈추고 그 인형의 얼굴을 확대했다. 그 순간 숨이 멎었다. 그 인형은 나를 보고 있었다. 카메라를 통해 화면을 뚫고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리모컨을 떨어뜨렸다. 방 안의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졌다. 그리고 내 손목에 붉은 자국이 다시 뜨거워졌다. 피가 거꾸로 흐르는 듯한 고통. 귀 밑에서 그 목소리가 다시 속삭였다. 다케무라, 이제 그만 잊어요. 나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났다. 그게 공포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죄책감 때문이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 있고 나는 여전히 그녀를 기억한다는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단양 근처를 지날 때마다 차 안에서 향 냄새를 느낀다. 비 오는 밤이면 더욱 강해진다. 그리고 꼭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다. 차 백미러 속 뒷좌석에는 아무도 앉아있지 않다. 그런데 유리에 맺힌 빗물 속엔 언제나 검은 기모노를 입은 여자의 형체가 희미하게 비친다. 그녀는 웃고 있다. 그리고 입모양으로 이렇게 말한다. 이제 함께 가요. 그 순간 라디오가 스스로 켜진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건 오래된 일본 민요. 아메, 아메후레, 비가 내린다. 나는 조용히 창문을 닫는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녀는 여전히 내 곁에 있고 나는 여전히 그날의 불길 속을 걷고 있다. 비가 오는 밤이면 단양의 산 위엔 여전히 붉은 불빛이 켜진다. 그 불빛은 나를 부른다. 그리고 언젠가 나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녀가 말하겠지. 다케무라, 이제 진짜로 끝내요.